조선이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도부의 자질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쇄국이라는 거를 하면은 쇄국을 하고 경제가 쇠락을 하고 문물이 완전히 쇠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당시 한양의 모습을 갖다가 서양 선교사, 비숍 여사 같은 분이 1895년에 왔다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수도인데 박물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성당이 됐든지 무슨 신전이 됐든지 큰 종교의 그런 뭐 사찰이라도 있고 그런데 조선은 불교 탄압까지 해서 조선에 사찰도 없어요. 그렇게 그 갑신정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일파죠. 친일 개혁파인데 그렇죠. 그쪽이 정변을 일으켜서 무언가 바꾸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런 와중에 또 그것을 구해준 사람이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무튼 설명 이어가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소설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 과장이다 뭐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그 알렌이란 분이 없었으면 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때마침 중국하고 또 안 맞고 중국에서 계셨으면 한국에 올 일이 없었을 네. 텐데 아무튼 참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그때 중국에서 그래요. 자기 그 조선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원래 선교본부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는 상황도 아니고 너는 지금 중국으로 갔다 그래 놓고 나서 왜 중국으로 가겠냐. 그러니까 참 알렌이라는 양반이 성격이 좀 하여튼 특이한 면이 있어요. 나 조선 안 보내주면 나 그만 다 때려치울래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또 아예. 그래서 협박을 하고는 그래 알아서 가 이래갖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는가 했는데 역사에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원을 짓겠다고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급속도로 진짜 알렌 얘기 나와요. 이거 기절을 초풍할 정도로 또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또 왕하고 왕비하고 최고 식권자가 밀어주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추진이 되기 시작하고는 어느 날 이제 전갈이 왔는데 김윤식 외무독판 그러니까 외무장관으로부터 딱 전갈이 왔는데 집이 정해졌다. 병원 건물로 쓸 게 정해졌다. 그래서 가봐라. 그래서 가봐요. 알렌이 갔더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나라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새 건물을 짓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새 건물을 지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항상 있는 집을 돌려 쓰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집을 어느 집을 갔냐면은 홍영식의 집이에요. 홍영식이 누구냐면 바로 우정국을 세워서 신정변 파로서 그러니까 개화파로서 지금 우정국을 세워서 그날 연회를 주최한 사람이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왕을 이제 정변파에서 왕하고 왕비를 호위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청군이 들어와서 청군 칼에 맞아서 죽어요 홍영식이. 그런데 홍영식이 죽고 나니까는 그때 당시에 정변을 일으켜서 실패하는 건 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적은 삼족을 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족을 멸해요. 김목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전부 다 삼족을 멸해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뭐냐면 그 삼족을 멸함을 당한 멸문지화를 당한 홍영식의 집을 병원으로 쓰라고 지금 내다 주고 그리고 홍영식이 또 누구냐면 아버지가 홍순목 영의정이에요. 그리고 홍순목 영의정은 아들이 그러니까 그 역사책에 보면 갑신정변 나기 전까지 제 책에서도 수없이 등장하는 인물이야.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그 자기 손자 그러니까 홍영식의 아들을 죽이고 어린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독약을 먹고 죽여요. 자진을 해요. 그리고 부인도 죽고. 그러니까 김옥균도 다 삼족이 멸해고 서자필 뭐 형제들 동생들 김옥균의 양부만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10년 후에 그 김옥균이 상해에서 홍종한테 암살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죽이고 살아있던 10년 동안
하여튼 너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영의정 집이고 그러니까 그 홍영식 집가 얼마나 집이 좋았겠어.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광해원 그 홍영식 집이에요. 그래서 홍영식 집으로 가서 보니까는 이제 알렌이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방에 낭자하고 온 건물이 모든 게 다 뜯겨갔고 신주는 사라지고 신주 그 상자 단지만 나뒹굴고 있고 그 처참한 거를 다 목격을 해서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결을 했나 보죠. 피가 낭자했다는 건. 아, 참.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그 아직도 있는 그 광해원이 그래서 광해원이 1885년 4월 달에 딱 열려갖고 이 광해원이 연세대 병원 그 자리입니까? 지금 아니요. 자리는 딴 데 있었는데 지금 자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쪽이었어요. 그쪽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옮겨가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그 역사는 실제 저 영화나 소설보다 훨씬 더 재밌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광해원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데 뭐냐면 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알렌이 살려줘서 이 알렌이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제 알렌은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민영익이 감리교 선교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제 그거는 뭐냐 약간 이제 스토리가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보빙사 사진 보시는 게 보빙사라는 건데 왼쪽에 이제 후트 공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 뭐냐면은 보빙사하고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상주 대사 그 당시 이제 공사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트 공사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한양에 이제 공사관을 여러 개설을 해서 건물을 사서 개설을 해서 이제 상주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면은 워싱턴에다가 상주 외교관을 파견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국력도 없고 돈도 없고 워싱턴에 뭐 건물 사서 할 더 중요한 거는 조선은 자기네가 청의 속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이 이미 워싱턴에 공사관이 있는 상황에서 속방에서 굳이 공사관을 열 생각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고 조선이 특히 조선의 위정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선하고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일권에서 이권에서 강화도 조약도 그렇고 또 그 일권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런 데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이홍장이 주선을 해서 완전히 그 마건창이라는 중국 사람이 다 조약문을 써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장만 찍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선에서는 굳이 우리가 중국의 속방이라는 거를 밝히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따로 첨부를 해서 원래는 조약문에 넣으랬더니 미국이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 당신하고 주권국 대 주권국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조선을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방이라고 굳이 편지를 따로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미국에서 오히려 그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고 갑신정변파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주권 국가가 뭐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이미 1872년에 수교를 해요. 1대1. 그래서 대사를 교환을 해. 상주공사 대사를. 조선은 1884년이 갑신정변 때에도 아직 우리는 지금 조공국가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였고 중국에 안 보내는 거 대사를 안 보내는 건 물론이고 미국에조차도 안 보내면서 그 대신 그래도 공사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방일이라도 다녀오자. 그래서 임시로도 다녀오는 보빙사를 이제 결성을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빙사의 그 가운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정 가운데 상에서 오른편에 그게 이제 까만 이렇게 멋진 그 입은 분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민영익이고
그 향해서 왼쪽이 홍영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미국에 보빙사로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왼쪽에 이제 로웰은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은 미국 젊은 청년이 지금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놀고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동생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로웰 하우스예요. 바로 이 로웰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천문학자가 돼갖고 로웰 천문대라는 걸 열어갖고 미국 최초의 그 플래그스태프 애리조나에서 천문대를 열어가지고 화성을 공부해서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H.G. 웰즈라는 소설가 해저 이말리랑 우주전쟁을 쓴 그 사람이 우주전쟁을 쓰게 된 게 이 로웰의 또 소설을 연구를 읽고서 이제 아무튼 참 역사라는 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통역관으로 나서서 이제 미국으로 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 가갖고 뭐 샌프란시스코로 도착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환영을 받고 왜냐하면 이 푸트 공사가 자기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친구들하고 모든 사람한테 야 이제 조선이 열리는데 일본만큼이나 이제 크게 우리랑 중요한 교류를 하게 될 나라니까 좀 잘 좀 대접해다오. 그래서 가서 온갖 대접을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대륙횡단 철도를 타고서 그 이틀 걸쳐서 시카고에 또 도착을 해서 시카고에서도 온갖 거기 미국의 합참의장 말하자면 그 셰리던 장군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합참의장인 그 남북전쟁 영웅이고 그 사람한테 또 이제 대접을 받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도 구경을 다 하고 그러고는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그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전달하러 이제 클리블랜드 대통령한테 친서 전달한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속에서 다음 거에 보시면은 이 기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우연히 이 존 가우처 박사라는 분을 만나요. 이 가우처 박사가 저는 이제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같은 동네에 가우처 칼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분이 거기서 그 한국 분이 교수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책 쓰면서 알고 보니까는 그 가우처 칼레지가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분이 설립하신 대학교야.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감리교의 아주 진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특히 감리교의 아시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그래서 인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를 앞장서서 그러니까 모금을 해갖고 선교 자금을 보내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선교하는 그 영향을 끼쳤는가를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있는 가우처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는 그게 감리교가 설립한 대학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일본에 가시면 아오야마가 뭐 아주 굉장히 고급 동네인데 번화가인데 거기 쇼핑도 가시지만은 거기에 약간 이렇게 길로 들어가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가 있는데 꼭 가면은 분위기가 연세대학교 같기도 하고 이화대학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돌 건물이 있고 거기에 가면 이제 이분들의 이제 기념패도 남아 있고 이제 저런 건물도 있는데 아무튼 가우처 박사를 만나니까 가우처 박사는 지금 계속 동양 선교를 하던 분이니까 이제 한복 입고 이러니까는 입고 있으니까 이제 갔을 거 아니야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갖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뭐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가우처 박사 그러지 않아도 조선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됐구나 해서는 그럼 빨리 내가 조선 선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교정이고 왼쪽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총장을 하고 있던 맥클레이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예요. 이분한테 당장 편지를 보내고 돈을 내가 2,000불 보낸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에선 3,000불 더 하겠다. 해서 당장 조선 선교를 위한 자금으로 우리가 보내니까 빨리 조선에 가서 한번 선교지를 물색하고 건물부터 사고 빨리 하라고 전갈이 오는 거야 당장. 이게 지금 갑신정변 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맥클레이 목사도 참 기가 막힌 분인 게 중국 선교를 할 때에 중국 선교 당시에 원래 중국에서 20년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중국 선교할 때 자기가 천진에서 한 번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조선 난파한 조선배의 선원들이 구조가 돼갖고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려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송을 해서 가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분위기도 훨씬 건장하고 뭔가 이렇게 달라 보여서, 야, 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할 방법인가 이제 그때 딱 먼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다시 발령이 나서 요코하마에 딱 도착을 해서 처음에 요코하마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오야마 갖고 가기 전에 도쿄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그때 누구냐면은 신사유람단이 와서 그때 와서 조선 관리가 와가지고는 조선에서 젊은 청년들이 왔는데 영어를 꼭 좀 배우고 싶은데 당신 부인이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 부인이 조선 청년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었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느 사람이 눈을 똑똑 두드리면서 왔는데 자기가 책임자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그게 김옥균. 그래서 김옥균을 그때 이미 한번 만난 거야 거기서. 그리고 그랬던 참이니까 이제 그때 막 도쿄로 옮겨서 아오야마 갖고 있는 대학교를 맡아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편지가 날라오고 돈까지 대준다니까 맥클레이 목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당장 부인하고 해갖고는 조선을 건너와요. 그래서 6월 달인가에 건너와. 그래서 이제 그 통역사를 해갖고 부산에 도착을 해갖고 부산으로부터 이제 또 제물포로 와서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책에 한번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부산에 딱 도착하면서 이제 일기를 쓴 거에 뭐냐면은 뭐라 하냐면 이 항구가 옛날에 이 땅에서 일본을 통치하려고 건너간 사람들이 떠났던 그 항구다. 역사에 대해서 대단한. 그러면서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조선을 침략하러 오는 수많은 일본의 군대가 또 상륙한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의 전령으로서 또 내가 여기에 도착했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써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아마 그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보다도 역사 인식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왔는데 이제 뭐 데려왔던 통역사는 오자마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고 위정척사파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또 김옥균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도 일본말을 하고 자기도 일본말을 하니까 통역사도 없이 일본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 병원 혹시 열 수 있는 방법 없겠냐. 뭐 교육 사업도 시작하고 싶고 등등등등을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해서 김옥균이 그거를 고종한테 전달을 해서 고종이 좋아 그럼 병원은 열어라고 윤호를 해요. 그게 윤치호 일기에 또 그때 윤치호는 신사유람단으로 일본 갔다 와서 동인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몇 개월 공부를 안 했지만 워낙 출중해서 영어 통역사로 또 다시 정부로 와 있던 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인치호 일기에 또 써놔요. 오늘 고종을 뵀는데 외국 사람한테 이거를 병원을 허락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갖고 광해연이 열리게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고종이나 조정에서는 그냥 병원 정도는 열어도 되겠구나 하는 일이 벌써 맥클레이를 통해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가 그러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갖고 조선 선교가 열립니다. 이거 완전 조선 정부가 지금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이동이라는 스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열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서 그 82년 그내서부터 84년 잠깐 창이 열려 가지고 영선사 중국으로 파견하고 그 신사유람단 일본으로 보내면서 급격하게 그래서 서재필, 서재창 이런 사람들이 고사에 가서 도야마 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친청파한테서 배척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정변파가 이제 돼갖고 정변을 일으켜서 이 민영익을 내리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맥클레이가 뭐 꿈에도 갑신정변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니까 이거 조선이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젊은 선교사들을 당장 파견하라 해달라. 그래갖고 다시 편지를 보내. 열리니까. 그러니까는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당장 사람 물색하라고 해갖고는 딱 물색하는 게 스크랜턴하고 아펜젤러. 그러니까 감리교는 항상 의사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을 꼭 그렇게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의사였고 아펜젤러가 목사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갖고 당장 조선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꼭 결혼을 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그건 이제 20몇 살들이죠. 그리고 스크랜턴은 어머니까지도 여성 선교를 하겠다고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까지 나서 그래서 세 식구 그래갖고는 이 양반들이 아펜셀러 내외하고 이래갖고 5사람이 배를 타고서는 일본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그 첫 회의 기록도 있어. 일본 조선 선교를 위한 첫 회의 기록이 그게 다 있어서 그것도 제가 책에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감리교의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뭐냐면 갑신정변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지 못해.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광해원이 열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는 1885년 4월 5일 해필이면 부활절이야 그게. 부활절에 아펜젤러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언더우드 목사가 같이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을 했다가 아펜젤러 목사는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까지 같이 갈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언더우드 목사만 혼자 총각이었어요. 언더우드 목사만 한양으로 가서 짐을 풀고서는 4월 7일인가에 광해원이 개원을 할 때에 같이 일을 도와서 그 알렌의 일을 도와서 일을 시작을 해요. 거기서 네.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와, 이 역사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연히 흩물리면서 뭔가가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모습을 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측면. 먼저 아까 초창기에 말씀해 주신 민영익 집에 모여있던 한국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아, 좀 지켜줬어야지. 우정국에 모여있던. 그리고 외국인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게 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아주 엉뚱한 각도에서의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함재봉 원장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의 기록 덕분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사실은 다 선진국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들을 다 보면 기록 문화가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미국에 가도 내셔널 아카이브 가면은 모든 문서를 다 찾을 수가 있고 영국에 가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때 사실을 또 이렇게 공부하신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예, 좀 이어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인만 남았다라는 사실이 제가 일부러 그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그 여러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선이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도부의 자질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쇄국이라는 거를 하면은 쇄국을 하고 경제가 쇠락을 하고 문물이 완전히 쇠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당시 한양의 모습을 갖다가 서양 선교사 비숍 여사 같은 분이 1895년에 왔다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수도인데 박물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성당이 됐든지 무슨 신전이 됐든지 큰 종교의 그런 뭐 사찰이라도 있고 그런데 조선은 불교 탄압까지 해서 조선에 사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화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앞서가는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문학도 없고 왜냐면 한글을 안 썼기 때문에 한문은 인구의 뭐 몇 프로, 1%, 2%, 3%, 뭐 많아야 5%가 썼겠죠. 나머지 95% 문맹이고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면 19세기 말에 조선이 어떤 나라였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거니 이게 지금 퇴계 율곡하고 세종대왕 때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아까 제가 민영익이 24살이었고 그런 앞으로 민영익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민영익과 고종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그 목격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정말로 정부나 관리는 착취하는 존재들이었지 뭐 위민 뭐 백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가 쇠락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전혀 지도자다운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나오니까는 다 도망간다라는 게 저는 점점 조선 말기를 알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언더우드는 이제 그래서 아펜젤러, 스크랜튼, 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왼쪽이 헨리 아펜젤러고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이고 오른쪽이 그 스크랜튼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이제 이화 학당, 이화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아펜젤러는 물론 배제 학당을 이제 설립하게 되시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자 이제 그 끝으로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렌 목사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장로교 선교사지만 지금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우겨서 지금 조선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본부 입장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래서 간 거고 감리교는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파견을 하기로 했고 근데 언더우드 목사라는 분은 이제 그 영국 태생으로 아버지가 그 사업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좀 아버지가 그렇게 발명가였고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래갖고 좀 어렵게 자라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뭐 프랑스에 있는 그 저 기숙사 학교에 형이랑 같이 두 형제가 오랜 동안 유학 생활을 말하자면 아버지가 키울 힘이 안 되니까 프랑스의 시골로 보내서 이제 프랑스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 뉴저지에서 자라는데 뉴저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영국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뉴 암스테르담을 그 뉴욕을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있는 교회 이 언더우드가 다닌 교회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다녔던 신학교 이름이 뉴 브런스윅인데 브런스윅이라는 게 그게 네덜란드도 이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뉴 브런스윅 그러니까 뭐 그쪽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강력한 켈빈주의 장로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는 이 양반은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이제 또 작정을 해서 인도로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을 해놔서 차례가 되면 인도로 갑니다. 이제 자리가 나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누가 강연을 왔는데 일본에 가 있는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이 젊은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1882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아무도 손을 쓰지 않고 있고 지금 1300만 그 당시 인구가 1300만으로 파고 이 영혼들을 갖다 지금 우리가 다 그냥 버려놓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자기가 조선 선교를 추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모금도 하고 좀 여러분들 중에서 좀 조선 선교사들 좀 착수를 해서 가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그거를 듣고선 강연하는 걸 듣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는 그래서 이제 뭐 의사 공부도 좀 했대요. 그러니까 좀 면을 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장로교 선교본부에 한번 가서 그럼 조선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장로교 아유 조선 지금 엉망진창이고 갈 상황 아니라고 안 된다고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또 몇 번을 갔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는 다시 돌아가고 있어서 결국은 자기가 인도도 안 되고 조선은 안 된다 그래갖고는 기다리다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럼 우리 목사님으로 와달라 해서 초빙을 받았대. 그래갖고 어느 날 기다리다가 월급도 많고 좋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편지를 써서 그거를 해갖고는 가서 우체통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조선은 누가 가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그 편지를 호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래서 다시 그 길로 조선 선교본부 또 갔대. 맨날 가던 23번가에 있는 그 조선 선교본부를 갔는데 그날따라 맨날 자기 보고 안 된다, 돈도 없고 지금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던 그 사무총장이 없고 전혀 못 보던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린 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하고 조선 선교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자기 지금 이렇다 그랬더니 아 내가 보기에도 지금 조선 선교 가야 되는데 그거 잘 됐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본다. 당장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지난번 회의를 했는데 당신을 갖다가 최초의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했다. 가라고 발령을 했다라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것도 도대체 이거 다 누가 소설 이렇게 쓰면 아이 뭐 저렇게 엉터리로 쓰냐고 할 정도예요. 정말 감동이네요. 감동이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가 그런데 이제 또 참 감동적인 게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다들 다시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뭐 조선전에 가는데도 그런 거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험악한 나라라고 지금 기독교 선교사인데 아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럼 가기 전에 한번 고향을 가봐라 그래갖고는 저 영국을 간대요. 영국을 방문을 해. 그래서 옛날 동네도 가보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친척들 이제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런던에 있는 장로교 선교본부에도 방문을 해갖고 이제 조선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제가 그 책에 그 인용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 분이 조선? 조선을 가느냐고. 그래서 봐라 한 20년 전에 우리가 거기도 목사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분이 못 따라왔었는데 그러더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박 교수한테 그걸 받아갖고 결국 격침이 돼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토마스 목사였는데 그게 장로교 목사인데 영국에서 그렇게 갔던 그러니까는 이분이 갔다가 못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죽음을 강호하고 이분들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와서 그래서 조선을 갈 때에 이분이 그 형이 얼마나 형제 우애가 두터웠냐면 뉴욕에서 같이 시카고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시카고에서 이제 왜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빠이빠이를 했는데 배웅을 해줬는데 그 형이 아버지를 닮아서 발명가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발명하냐면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를 발명을 해. 그래서 그 타이프라이터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주 엄청난 부호가 돼요. 그래서 이 형이 그 돈으로 동생을 끊임없이 선교를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는 그 언더우드 목사가 와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연희전문 학교를 세우고 스테브란스 세운 모금은 다른 데서도 또 많이 받고 그러지만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장로교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분도 이제 시간이 돼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예. 와서 이분도 이제 조선에 와서 일본에 와서 조선에 건너갈 상황만 살피고 있는데 못 건너가다가 광해원이 열린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펜셀러랑 같은 배를 타고 9월달에 도착을 해서 4월 7일 날 광해원 열릴 때 처음부터 같이 호레스 알렌하고 같이 치료를 하고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원장님 시간 가는 네. 줄 몰라서요. 저희가 네. 몇 분을 살짝 오버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과정에 느껴지는 게 정말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념과 그리고 노력, 정말로 목숨을 걸고 넘은 거죠. 희생이죠. 네.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다.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믿으면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저는 아직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아무튼 원장님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네. 소중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마무리 발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요. 역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삶에 반추해보는 기회를 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고, 그리고 그 무지했던 결과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다시 반성하고, 지금 돌이켜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지금도 너무 무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